3.1절 계속 코로나 얘기하다 보니까 3.1절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3.1절이 왜 중요한지 좀 기념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19년도 임시정부 수립으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각에서는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48년도 8년으로 봐야 된다. 그때 제헌절도 7월 17일이잖아요. 그날이 헌법을 그날 제헌해서 공포했으니까 1948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일제 치하를, 일제 감정기를 이게 불법이냐, 이게 그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한 거냐, 이거에 따라서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시기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지배를 당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뭔가 좀 오류가 있었냐, 이런 거랑 또 관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1905년 을사늑약하고 경술국치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서명하느냐, 이런 거랑 또 관계가 있죠. 어, 고종 황제는 전혀 도장도 찍지도 않고 이렇게 심지어 옥새를 갖고 이렇게 내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막 그랬어요. 사인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그 강제로 이제 그 을사, 뭐 당시에는 보호조약이라고 그랬죠. 을사늑약을 체결을 하고 또 한일 합병도 추진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보면 이거 가짜 문서인 거죠. 한일 합병이라는 게 경술국치 1910년 한일 합방으로 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사기친 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 그 당시에 황제, 지금이야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에 갖고 있고 대통령은 우리가 임의로 선출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대행자였어. 그러나 1910년도 그때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고종황, 순종황제, 어쨌든 고종황제가 고종황제니까 1905년도는 고종황제니까 고종황제가 주인이었다고요. 여러분들 그 매매 계약서, 이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주인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 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리인이 해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매매 계약서가. 우리가 사는 매매 계약서도 그럴진데 국가를 이제 운영하고 하는 것이 계약서가 완전 이제 그 허점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강제로 우리가 빼앗긴, 문서상으로는 이제 가짜 문서고요. 일본의 군인들이 밀어닥치고 정치, 경제, 사회를 모두 다 내줬으니까요. 모든 국가 경영권을 다 내줬으니까 뭐 이렇게 침략을 당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10년대는 1910년부터 19년대까지는 강제 무력으로 강압기에 해당이 돼요. 그때 총독부가 설치가 되고 총독부의 총독을 군인으로 보낸 거야. 군인으로 보면 무단 정치가 되겠죠. 군인 정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1910년도는 굉장히 강하게 국가를, 우리나라를 탄압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던 당시에 이렇게 그 독립운동 세력들은 중국 만주로 뭐 상해로 다 이제 해외로 나가서 활동하게 됐고요. 국내에서는 계속 이제 좀 잠잠한데 그 중에서도 활동한 분이 계시죠. 국내에서도 특히 이제 박상진, 우리 울산의 이제 대표적인 박상진, 그분도 열사라고 하는데요. 박상진 의사는 1910년대 독립 독립광복군가 뭐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의장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1918년도에 잡혀가지고 21년도인가 20년도에 좀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1910년대에는 참 어려웠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현실로 느껴진 거죠. 나라를 빼앗겼구나. 그러고 있을 때 1917년부터 18년 이때쯤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라들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결성을 해서 자립할 수 있다라고,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것도 1차 세계대전 끄트머리쯤이거든요. 일단 세계대전 패전국이죠. 패전국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식민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이 승전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식민지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독립해서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를 얘기했으니까요. 본래의 방향은 그렇다 해도 그래도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이 국내에 소문을 타고 들어왔고, 우리나라도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열망이 커졌어요.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이 먼저 움직였죠. 28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28 선언을 했어요. 그때 28 독립선언서를 지은 사람이 이광수예요. 이광수. 춘원 이광수. 나오잖아, 춘원 이광수. 나중에 이제 변절을 해가지고 해방 이후에 정말 이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신 분이 또 이광수인데요. 뭐 변절했으니까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봉선사의 운호 스님이 봉선소 와서 지내라고 이광수 소설가한테, 작가한테. 왜냐면 운호 스님하고 이광수하고 친척 관계인가 형동생이던가 친척 관계가 그러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되고 선언이 되자 우리나라도 이제 움직여졌죠. 당시에 이제 천도교 동학운동을 했던 동학의 시조 최재우 제2대가 이제 최시영이거든요. 그 다음 3대가 손병인데, 이 손병이 손병희 거사님이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각 민족 대표, 기독교, 그리고 천도교, 그리고 불교, 뭐 이런 분들을 서로 모아서 민족 대표를 구성해요. 이게 이제 33명이에요. 이제 종교 대표라는 거죠. 종교 대표. 종교인 대표를 구성을 해서 33명이 서로 독립 선언서를 사인을 하게 되고 그 선언서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독립 선언서를 누가 썼냐? 최남선이 있었어요. 최남선. 우리 해에게서 소년에게로 나오는 시를 쓴 최남선 있잖아요. 어렸을 때 다 국어 공부했었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라는 이제 그런 것 같죠? 해에게서 소년에게 다 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김미 독립선언서가 좀 본래 이제 다른 나라들은요, 미국에도 보면 독립선언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명필이고 그 사람들이 막 외우고 다니고 그 나라 국민들이 막 다 외우고 그게 국가로 만들고 막 그래요, 그걸로. 근데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서는 너무 잘 써서, 최남선이 이제 글쟁이잖아요. 글을 너무 잘 써서 어려워. 글에 이제 해학과 글에 글 솜씨에 기술이 들어가면 이게 시인지 독립선언서 하면 우리는 민족 주공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말이잖아. 이런 거는 가슴에 팍팍 와닿고 누구나 시골 사람들도 다 알아듣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김미 독립선언서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뭐 그거야 뭐 할 수 없는 거고,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은 이제 우리 님의 침묵의 한용운 스님께서 지으셨어요. 본래 독립선언서도 한용운 스님이 지으려고 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용운 스님은 조금 매우 진보적인, 좀 과격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최남선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민족 33명의 대표가 참 이 대표다운 일을 하고, 그래 이제 독립운동을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 참 그 3월 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 답답한 거죠. 이제 어, 3월 1일 날에 우리는 파고다 공원, 지금 탑골 공원이라는데요. 탑골 공원에서 이 33명의 이제 그 민족 대표가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 삼창하고 만세 만세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그 33명의 대표는 당시에 그 태화관이라고 해서 요정에 갔어요. 당시에 서울에서 제일 큰 요정 태화관이라고 있었는가 봐요. 거기에 조용하게 33명이 들어가서, 그것도 4명이 빠져, 또 기독교 몇 명, 4명이 빠져요. 무섭다고. 빠지고 29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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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독립선언서는 그 탑골공원은 누가 했냐? 그때 무슨 김재웅인가 진재웅인가 하여튼 청년 그 학생 대표가 거기서 탑골공원에서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만세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설도 있어요. 그거를 모임을 하고 나서 바로 자수를 했대요. 33명의 대표들이 자수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우리가 태화관에서 이런 모임을 했습니다. 잡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수를 한 게 아니라 그 태화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가 유입돼서 끌려갔다. 뭐 그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이들이 뭐 투옥되긴 투옥됐는데 그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변절을 하게 되죠. 그런 비화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들불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큰 이슈가 있었어요. 2월 며칠 날, 2월 초중순쯤에 고종 황제가 돌아갔어요. 19년도에 돌아갔어요. 고종 황제는 47년인가를 왕노릇을 했어요. 나중에는 황제까지 했잖아요. 우리 그 조선을 패망하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 일제 시대 초기의 사람들한테는 진짜 아직까지 그냥 왕이에요. 그 아들이 순종이 뭐 3년 동안 이렇게, 순종이 그 1907년에 이렇게 황제를 이어받아서 하긴 했지만 순종이 약간 얼빵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순종이 이렇게 똑똑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일도 태어날 때부터 조금 이제 모질이라는 말도 있고요. 나중에 고종 황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누가 커피에다 독을 풀어가지고 그 커피 먹다가 고종 황제는 맛이 이상해 해가지고 탁 끓여 내려놨대. 그런데 이제 순종은 그 옆에서 같이 먹다가 그걸 먹고 나서 더 이상해, 더 얼빵해졌다. 이제 그러니까 1907년에 그 고종 황제를 끌어내리고, 고종 황제를 끌어내린 이유도 있어요. 뭐 헤이그 특사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끌어내리고 말 아주 조종하기 쉬운 순종을 이렇게 황제로 막 일본이 대리로 이제 내세운 거죠. 그래 이제 그 조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고종 황제가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왕이 죽었어요. 고종 황제가 죽었어. 2월 달에. 그래서 3월 3일에 그 장례를 치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황제의 장례를 보겠다라고 해서 전국에서 다 이제 한성으로, 서울로 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우리도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대한 독립을 외치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날을 3월 3일 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고종 황제의 삶이 너무 힘드셨는데 장례날까지 하면 예의가 아니다. 33민의 대표들이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3월 2일 날 하자. 그랬더니 3월 2일 날이 일요일이야.
2일 날 하는 게 낫잖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근데 그 중에 33명의 대표 중에 기독교계 인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일이니까 예배를 해야 돼. 그래서 3월 1일로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 이제 그 고종 황제는 이제 독살설이 유력해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돌아가셨다 이래 되니까 이제 일본인 일제가 독을 푼 게 아니냐. 그리고 온 국민들이 분개하고 억울해하고 막 굉장히 슬퍼하고 절망하고 막 그랬죠. 우리는 이제 끝인가? 사실 고종 황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독립을 위해서 뭘 해볼까 노력을 조금씩 했거든요. 좌절해서 그 뒷방에 들어가가지고 앉아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었던 건데 그때 마침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자 이런 기미독립선언서가 탑골공원에서 학생들로 또 그 주변의 사람들로 또 지역으로 전파가 돼요. 탑골공원에서 만세 만세 하니까 일본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거의 계엄령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학생들 모두 다 방학, 학생들 휴학해라. 학교를 폐쇄한 거예요. 이제 결과 그렇게 한 것은 나름 일본인들이 자기가 이거 위기다 해서 그렇게 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인들한테는 나쁜 거죠. 왜냐하면 그때 휴학해서 상경에 있던 지방의 학생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갈 때 품에 다 기미 독립선언서를 다 품에 안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유관순도 있었던 거예요. 유관순도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 품에 들고 이렇게 천안으로 내려온 거잖아 보면. 유관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서울로 했던 학생들하고 그 이외에 많은 이제 그 지식인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의 곳곳에서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된 거죠. 자, 이 만세 운동은 민족 자결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요. 비폭력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 33명 중에 우리 한용운 스님께서 절대 배타적으로 하지 말자.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공약 3장 중에 이게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언서 읽으면서 사람들이 비폭력으로 하자.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냥 만세 이것만 하자라는 그런 주의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그리고 도시에서는 만세 이렇게 하는데 농민들에게 가서는 지역에 가서는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일제 감정기 초기니까요. 일본 총독부에서 1910년도 총독부가 세워지고 나서 토지조사 사업을 벌리게 돼. 토지조사 사업은 뭐겠어요? 자기 땅을 등기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땅은 어디에 몇 평 있어? 라면서 이제 등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대로 토지조사 사업을 펼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내 땅이 있고 내가 지주예요. 그래서 일제가 와서 이제 나 이만큼 땅 가지고 있어서 측량을 다 해서 이제 그만큼 500평을 딱 등록을 했어요. 근데 나는 양반이고 내가 지주일 때는 내가 500평의 논농사를 짓지 않잖아. 누가 져요? 소장농이 짓잖아. 소장농이 그거를 짓는데요. 소장농의 어떤 그런 권리는 하나도 그 반영을 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지역의 농민들은 거의 대부분 소장민이잖아 보면. 1918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이 끝났는데 많은 농민들 그 중에 많은 농민들은 내 권리가 딱 사라진 거예요. 지주들은 좋을 수 있죠. 지주들은 내 땅이 제대로 등기돼 확실하게 도장 딱 찍었네 이렇게 됐는데 농민들은 이게 뭐 마치 내가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권이 싹 사라진 거잖아. 그러면 주인이 그 토지에서 그 땅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줄래 하면 못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역에는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었던 거야. 그래서 만세 운동이 지역으로 가면서는 곡괭이가 들고 나오고 낫 들고 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뭐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는 것도 본래 이제 독재라는 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도
그 예전에 그 우리 이제 명박산성 작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명박 산성 쌓고 이렇게 그때 하는 것처럼 어, 그렇게 그 독재를 하게 되면 그 정도로 막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발사 수준이죠. 이제 사살하라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게다가 농촌에까지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한 7,500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1919년도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이 3.1 운동은 어떻게 발전하게 됐냐면 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독립을 열망하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일어설 준비가 돼 있구나. 해서 그것을 이제 반기던 사람들은 저 위에 이미 올라가 있던 동로 군전 서로 군전서, 북로 군전서 하던 이미 1910년대부터 저 만주 지역에서는 군관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미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또 다른 이제 안창호 선생 같은 백범김구 선생 같은 이런 분들도 아이 정말 독립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뭔가 결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한 거예요. 1919년도에. 결국 우리 만세 운동이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거죠. 그 이후에 그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가 1920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세 운동이 힘받아서 저 위에 만주 지역에 군인들이 많이 이제 많아졌고요. 지원들도 빵빵해져서 많이 상황이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하고 그 같이 함께 전쟁을 뭐 게릴라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던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독립운동이 계속 이어지게 45년도까지 해방 때까지 계속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3.1운동은 굉장히 큰 성공이었어요. 당시에는 실패죠. 독립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독립운동이 더욱더 조직적으로 하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왜 3.1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을까? 중심부가 이렇게 지도부가 이렇게 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전국에서 너도 나도 만세.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독립을 한 줄 알아서 만세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독립했구나 이러면 만세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총 맞아 죽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이 구심점이 없다라는 거는 참 안타까운 거죠. 구심점이 좀 있어져서 이것이 좀 더 조직적으로 더 넓게 많이 펼쳐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 임시정부가 잘 유지가 되고 임시정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냈다면 미군정 1945년도 해방됐을 때 미군정도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잖아.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나라는 도저히 국가를 운영할 상태가 안 돼. 그러니 미국이 잠시 국가를 운영해 줄게. 이게 미군정이었거든요. 군인이 해줄게 였어요. 군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인이 해줄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은 됐고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1945년도 해방되기 직전에 제일 그 일본이 패망 선언하면서 백범김구 선생은 한탄을 했어요. 야, 이거 시기가 너무 안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1945년쯤에는 백범김구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생들이 모여서 군인들을 이렇게 이제 양성을 했고요. 이렇게 많이 상태가 이제 임시정부 상황이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패망 선언할 즈음 아니면 한 9월이나 10월쯤에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항복 선언했잖아요. 근데 9월이나 10월쯤 우리 군인이 미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들어가 가지고 대한민국 광복군이 들어가서 좀 전쟁을 하겠다. 이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우리 군이 합동작전을 해서 들어와서 전투를 조금이라도 하고 그랬다면 그 군의 지도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부가 그대로 이제 와서 그렇게
그 미군정이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뭐 역사라는 게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좀 그런 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임시정부는 왜 그렇게 19년에 수립이 됐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냐? 이것은 내부 분열 문제가 상당히 커요. 내부가 서로 똘똘 뭉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신천지가 굉장한 것은, 신천지는 2000년대 들어와서 굉장히 성장을 했거든요. 90년대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요. 특히 제일 많이 성장한 게 2010년대예요.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2010년대는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급성장의 원동력을 가만 보면 내부 결속이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외부 사람들은 저거 이단이다 다 그러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친 거예요. 정말 똘똘 뭉쳤어요. 지금 이제 거의 와해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지금 온 국민들의 혐오 대상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 그 어, 우리 조계종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임시정부도 그렇고 보면 분열이 제일 큰 문제예요. 분열이 발전이 없어요. 후퇴하거나 뭐 이렇게 발전이 전혀 없어. 오히려 이제 임시정부 딱 수립했을 때는 희망을 가졌죠. 근데 뭐 이렇게 이승만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너무 자기 위주로 이렇게 그 운영을 하니까 분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단재 신처원 선생도 나가고 누구도 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뭐 이게 임시정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저는 우리 절의 불자님들에게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서로 마음이 안 맞아도 그냥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개인 간의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네가 좋아, 내가 좋아,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 따지고 그러면 이 희망이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주로 수행에 관한 말을 해야 되고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하고 자비를 행하고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깨달음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한 60%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 스스로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주로 이제 이렇게 돈 얘기를 하는 사람은 돈에 지금 많이 생각이 가 있다는 거고요. 깨달음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혜에 대한 생각이 많다는 거고요. 또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의 생각이 많이 있다는 거고, 절에 다니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거나 회사 사람 이야기, 절에서 벌어진 이야기, 절에서 사람들의 뭐 갈등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역시 거기에 생각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절에 온 것은 지혜를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또 뭐 소원 성취,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삶의 새로운 제2의 터전인지라, 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마치 결혼해서 생활을 하니까,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서로 갈등하고 이러다 뭐 이러니까 이제 가족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처음에 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왜 우리가 아이를 낳고 하는지를 늘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좋아지고 또 갈등하다 다시 좋아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수행에 관한 이야기, 사경을 얼만큼 했냐라고 물어보고, 또 당신은 어떤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수행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는 이렇게 다들 집에서 존버 계속 버티고 있고 대면 접촉을 안 하는데요.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수행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이런 때야말로 사경 열심히 하자, 뭐 금강 열심히 독송하자, 다란이 기도 열심히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돌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동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이런저런 복잡한 그 소모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벗어버리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면 주로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1 운동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 헌법에서 명시한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하는 근본적인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자주적인 그런 그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제치하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였지만 지금 우리가 전 세계 15위권 안에들은 뭐 12에서 13위권 안에 있는 이런 대경제대국이 된 것도 3.1 운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우리 지도부들이 조금 더 잘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늘 들어요. 그 3.1 운동 때도 지도부가 잘 작동을 안 해서 33명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발 빼버렸잖아요. 그냥 끝까지 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군주들이 뭘 제대로 잘 못했어요. 임진왜란 때도 군주들이 잘 못했죠. 뭐 이렇게 몽고 침입할 때도 군주들이 잘 못했죠. 군주들이 제대로 잘한 적이 잘 없어. 다 민초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지금 신천지 사건들을 보면 지도부들이 문제예요. 신천지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지도부들이 빨리 인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빨리 하고 또 신도들한테 모두 다 빨리빨리 병원에 다 가라고 다 그랬어야 되는데, 어제도 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뭐 우리를 위해서 좀 우리도 국민이다, 우리를 위해서 조금 그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꾸 이제 이렇게 왜 우리를 이렇게 압박을 하냐, 정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저러냐 뭐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야 저거는 진짜로 진짜로 문제다라고 국민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어제는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을 개발했다. 이 뉴스가 떴거든요. 사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전 세계 돼지의 반이 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반이. 그럼 이제 중국 같은 데는 거의 뭐 1억 마리가 지금 폐사가 됐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리면 그냥 100% 죽는데, 뭐 100% 죽는지 아니면 전부 다 100%다 이렇게 땅에 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고기 값이 2배 이상 뛰었대요. 중국에 이미 이 코로나 이전에. 지금도 비싼 거예요. 지금 보면 식료품 가격이 이렇게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이 오래 지속되면, 특히 주식이 가깝잖아, 돼지우리가. 그래서 백신 개발한 것은 굉장히 환영될 일인데, 제가 댓글을 한번 봤어요.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가짜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믿어 저걸 하면서 중국을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작년부터 그 뉴스를 계속 주시해서 봤기 때문에 백신 개발은 환영할 일이고 참 잘 됐다.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중국도 그렇게 의학 분야는 굉장히 발달된, 또 이렇게 군사 의학 이런 데는 굉장히 기초과학은 발달된 곳이거든요. 어제로서 이제 사망자가 이제 22명이고 확진자가 3,700 몇 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걸 항상 객관적으로 보자고 늘 얘기하잖아요. 사망률이 0.6% 정도 돼요. 0.6%면 치명적이지는 않은데요. WHO에서는 발표하기로 3.8%로 발표했더라고요. 중국을 계산으로 해서 3.8% 했는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0.6이라고요. 확실히 막 차이가 엄청 7, 8배 차이가 확 나버리죠.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떴는데 뭐냐면, 미국인가 어느 유명한 사람이 코로나 이거는 소멸되지 않고 더워도 계속 유지될 것 같고 그냥 유행병처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그냥 우리 곁에 남아서 또 유행하고 우리 곁에 남아서 계속 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그런 기사가 떴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전염력이 확산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을 100% 다 막기는 어렵다고요. 계속 어딘가는 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 되면 또 대유행하고
또 여름에 또 잠복하고 있다가 겨울에 또 대유행. 인플루엔자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A형, B형, C형 등 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별 걱정 안 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되게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 0.6%. 우리나라가 지금 사망자 22명, 그것도 사망자 22명 중에 대부분은 연로하셔서 그냥 이렇게 기저질병이 이미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오늘 얼마나 심각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22명 중에 최소 15명 이상은 이제 정말 힘드신 분들이었거든요, 보면. 그러면 독감에 걸려도 그 정도는 그 정도 사망률은 되거든요. 1919년도에 아까 이제 3.1 운동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죠, 그 전에. 그때도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였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에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당시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15만 명 정도, 10만에서 15만 명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뭘로 죽은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근데 지금 이거는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3천 명도 많은 건데, 근데 왜 이거랑 서로 다르냐? 스페인 독감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르냐? 스페인 독감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우리 바이러스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를 하면 T 바이러스가 이걸 막 공격을 해서 막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열심히 막아가지고 완치를 시켜. 이제 밖에서 들어온 나쁜 바이러스를 다 죽인 거죠. 근데 정말 재수없게 그 바이러스 중에 변이해서 돌연변이를 살아남으면 몸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이제 다른 그야말로 핵폭탄을 너무 이거 되겠나 해가지고 총을 들고 와서 쏴야 되는데 핵폭탄을 들고 와.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러거든요. 핵폭탄을 들고 와서 팡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에 맞아가지고 폐가 이제 전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으로 죽을 때 각혈하고 죽잖아, 보면. 영화에서 보면 갑자기 죽는, 2, 3일 만에 그냥 훅 죽는 이런 경우. 또 젊은 사람들도 이거는 사이토카인 폭풍 맞으면 젊은 사람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시만 해도 사이토카인을 막는 기술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는 그런 제약이 개발되어 있고 이렇게 좀 하고는 있겠지만 100% 막기는 어려울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스페인 독감 때는 그걸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대요.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근데 지금 코로나는 그걸 일으키는 게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어요. 초기에는 중국에서 막 이렇게 동영상 뜨는 거 보면 이렇게 있다가 폭 쓰러져 죽는 게 아니라 폭 쓰러지는 이런 동영상이 많이 유출됐거든요. 많이 이렇게 공유됐었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렇게 있다고 멀쩡하게 있다 폭 이렇게 봤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보고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중국에서는 좀 과장된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막 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700명 중에 이렇게 있다가 푹 이렇게 이런 걸 아직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고된 적이 없죠. 지금 젊은 사람이 각혈을 하면서 갑자기 퍽 죽는, 2, 3일 만에 퍽 죽는 이런 것이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망률이 많이 적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거를 보니까 어떤 한의사가 얘기를 하던데요. 인도 사람들은 이것이 안 걸린다. 왜 안 걸리냐? 울금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카레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 코로나의 코로나 제일 강자는 카레다. 울금, 강황 이런 게 들어있는 카레를 먹으면 된다. 근데 이제 면역력에 관계된 거니까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내가 울금, 강황 이런 건지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어떤 한의사가 주장하는 거고요. 어떤 한 분의 주장은
비타민 C다. 비타민 C, 비타민 D다. 비타민 C 정맥 주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효과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정말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주장은 그 의사예요. 그 주장은 이제 정맥 주사를, 그러니까 비타민 C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것에 10배, 20배를 먹는 거예요. 정맥 주사 같은 게 이제 안에 비타민 C 주사 좀 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것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인정을 해요. 저도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 많이 드세요. 비타민 C 많이 드세요. 또 뭐가 있던데 또 까먹었네. 예, 예. 하여간 비타민 C 많이 드시고 비타민 D도 좀 그래요. 비타민 C 정말 그거는 뭐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많이 드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행복해야죠. 행복해. 면역력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계속 말하지만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그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내일 또 오늘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위생 관리는 철저하게 하시고요. 성불하세요.